야, 왜? 지금 너를 이승에 돌려보내려다 진짜 별의별 일 다 겪나. 나까지 진짜. 우리 그래도 일주일 동안 함께 있었는데 형. 정이라는 게 좀 쌓이지 않아? 그냥 딱 신박한 벙커 정도의 정만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아, 안 되겠어. 내가 지금 오늘 선생님 모시기 전에 복습을 해야겠어. 복습? 이번에는 너를 이승에 다시 보내야지. 자, 지난번 방송 하이라이트가 뭐야? 우리 뭐 배웠어? 아, 그거는 걱정하지 마. 우리 PD님들이 하이라이트 이렇게 딱 해서 예쁘게 내보낼 거야. 2050년까지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지구라는 이 생태계가 2도를 넘게 되면 회복 불가능이 된다. 기후 위기 피해가 급격한 가속 페달을 밟게 된다. 그러니까 한 줄로 내가 딱 요약을 할게. 탄소 중립 2050. 오, 여기까지 좋아. 자, 그 다음에 화석연료가 우리 일상 속에 어떻게 해주면 우리가 사용을 줄일 수 있어? 그거는 뭐 알아서 하겠지. 준비가 안 돼. 열심히 하자 오늘도. 파이팅!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든 화석연료 사용을 어떻게 중단할 수 있을지. 오늘 키워드 뭐지? 탄소 중립. 야, 나갈 수 있겠다. 좋아. 자, 이 탄소 중립에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줄 김의경 교수님 소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시대에 에너지를 책임지고 싶어하는 김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네네.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친구를 정말 이승으로 돌려보내고 싶거든요. 단 1분 1초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서 교수님과 함께 빨리 좀 이 친구가 탄소 중립에 대해서 배우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 배워서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데 교수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이 가능할까요? 탄소 중립 가능할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쭙고 싶어요. 그러면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사실 화석연료로 끊는다는 게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담배도 못 끊고 있는데. 그러면 화석 연료를 끊지 않으면서 그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것은 그래서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전기요금은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거예요. 전기요금이 20%가 인상되면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떠시겠어요?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화염병 제작법을 쓴 다음에 화염병을 일단 만들고 길거리로 나서야죠. 그럼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면은 어떤 저항의 느낌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이 친구를 화염에 이렇게 던져놓고 싶은 네. 근데 진짜로 20%나 오른다는 건 조금 너무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화석연료를 끊어내지 못하는지 그리고 이게 전기요금과 무슨 상관인지. 실질적으로 쓰는 열과 전기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이 화석연료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석탄을 통해서 한 35.6%가 생산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화석연료를 통하는 것들이 저기에 보시면은요. 충분히 50% 넘죠. 맞아요. 그러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는 전기를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부분들과 탄소 중립과 이런 것들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카콜라 1.5리터의 가격을 보면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콜라 매니아거든요. 1.5리터 한 3,600원 정도. 리터당 가격으로 하면 2,400원 정도가 됩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가격이 탄산음료 가격보다 싸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화석연료의 가격이 과거부터 쌌었던 건 아니고요. 최초의 채굴을 하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또 발전 효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1900년도와 비교해서 2000년대 전기요금이 지금 현재가 한 20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엄청 많이 낮아졌네요. 싸지만 화석연료는 독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독이 싸니까 쌓아두면은 그냥 내 몸에 계속 쌓여서 어느 순간 병이 나는 건데 지금도 싸잖아 하고서는 그걸 막 계속 넣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지만 약이 되는 거를 쓰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석연료 사용으로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기후 변화에서 이제
기후 재난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대체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뭐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길 가다가 어떤 뭐 집들 이렇게 지붕 같은 거 보면은 태양광 패널들 막 이렇게 있고, 또 얼마 전에 또 제주도에 갔는데 풍력 에너지인가요? 그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재생 에너지 이 비중이 좀 높을 것 같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그 재생에너지 비율들을 보면은요, 6.6%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낮다. 예, 아쉽게도 저 숫자에도요, 우리가 그 폐기물을 소각하는 부분들,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은 2%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너무하네. 실제로 OECD 다른 국가들을 보게 되면 훨씬 높은 비율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요. 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량 비율입니다. 노르웨이라든지 특히나 북유럽 국가들의 비율들은 뭐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대한민국은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낮은 상황이 가장 낮은 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약간 꼴찌에 가깝죠. 아니, 네. 저거 너무하잖아. 네. 아니, 저렇게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각 나라마다 주어진 에너지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수력 발전을 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라서 사실은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천혜의 환경이 있고, 거기에 국민들의 경우에도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은 정부를 뽑아주는 표심을 행사하는 그러한 영향도 있고, 그거 중요해.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사실 노르웨이는 알지 않느나 인구 밀도가 너무 낮아요. 공급에 있어서 조금 유리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하나의 답만으로 볼 수는 없는 거지만 그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높은 의지가 있다는 부분은 조금 놀랍고 부러운 부분 같습니다. 그 부분은 네,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높게 생각해 줘야겠네요. 그 네, 친구들을. 그렇습니다. 네. 대단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태양 에너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의 경우는 무궁무진하고, 그리고 또 지구에 필요한 에너지의 거의 뭐 6배 이상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태양 에너지가 우리가 그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태양에서 오는 우리한테 주는 에너지를 100% 전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한 9%, 10% 좀 더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22%까지 높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택이나 건물들의 활용을 함으로써 제로 에너지 빌딩을 건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좀 더 발전하게 되면 뭐 스마트 시티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고요. 최근에는 내가 쓰는 전기보다 더 생산해서 이것을 다시 파는 플러스 에너지 건물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지금 그 구현해서 하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양 말고 또 이제 바람을 이용하는 그러한 그 시도들도 많이 있죠. 풍력 발전도 많이 발전하고 있지 않나요? 풍력 발전이 지금 상당히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요. 세계 해상 풍력 발전의 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매년 13%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은 해상 풍력에 아주 잠재력이 뛰어난 국가입니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하면은 탐라 해상 풍력 단지는 준공 이후 1년간 86,000메가와트 아워 정도로 생산을 했고요. 매출액도 상당하겠네요. 예, 매출액을 보면 한 276억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엄청난데? 근데 이게 풍월로 들은 건데, 이게 참 작가님이 잘 써주셨네요. 풍월로 들은 거지. 네, 풍월로 들은 건데. 이거 좋았다. 네네네. 풍력 발전에도 이게 돈 되는 놈 안 되는 놈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풍력 발전을 설치할 때는 위치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세워놨는데 바람이 안 불면 말짱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의 지도에 맞는 바람이 어느 지역에 어떤 바람이 분다라는 것들을 풍력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금 보급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풍력 발전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예전에는 뭐 이제 석탄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다 중앙 집중형 방식으로 전력을 송전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발전소 위치들을 우리나라 지도를 딱 보면은요, 서해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해안가를 중심으로 딱 집중적으로 발전소들이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만 건설되는 것들이 뿐이 아니라 사용처까지 해주는데 송전선로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산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도권으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줄여주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분산에너지라는 에너지를 지역적으로 생산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한 곳에 막 쫙 다 모아두면은 이게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이걸 나눠서 여기 저기 놓으면은 공급과 이 사용하는 쪽 사이의 거리가 또 작아질 수 있게 네트워크, 그리드 같은 걸 까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를 독일 쪽에서 많이 봐왔었는데요. 이게 신재생 에너지를 특히 사용할 때는 분산형 보급을 해야지만 에너지 자립을 이루기에 더 수월한 부분들이 있어서 독일 보복마을의 경우에는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 100% 생산도 하고 남는 전기를 또 판매해서 한화로 거의 한 55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매년 올리기도 합니다. 잠깐만, 진짜로? 네. 자기들 집에서 전기를 생산을 하고 그걸로 돈까지 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시도를 한 곳이 있죠. 제주도를 가시면은요, 제주도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라는 타이틀을 갖고 탄소 없는 섬을 목표로 지금 재생에너지에 대한 에너지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어서 이 재생에너지를 육지로 보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것을 갖고 저장 장치를 구축을 해가지고 에너지의 그 전기 소비를 좀 평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조건인 거죠. 다양한 종류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고 그렇지. 그것을 분산하기에도 좋은 조건들이 있어서 되게 지역에 맞춤형으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곳인데 다른 곳들도 뭐 이런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제주도 같은 데 또 있어요? 예. 최근 왜 수도권에도 가까운데도 그 지금 안산의 대부도 같은 경우에도 네. 그 에너지 자립마을을 구성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쓰고 또 생산에 남는 전기를 다시 또 개통에 물려서 공급해주기도 하고 있고요. 그 안산 같은 경우는 뭐 조력 발전소도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구축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산 에너지라는 것이 또 다른 형태로도 쓰이고 있는 곳들이 있나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신도시 개발을 할 때 네. 분산에너지 개념을 갖고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했습니다. 거기서 열병합 발전소라는 것들은 네.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화력 발전소들은 예. 전기만을 생산을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열은 그 해안가에다가 냉각을 해가지고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것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열병합 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열병합 발전소가 건설이 되게 되면은 해안가로 발전소가 가지 않아도 되고요. 대규모 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송전선로를 건설하지 않아도 되고 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것들이 그 열병합 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난방에도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전기를 사용해서 난방을 하는 게 아니라 열도 활용을 하고 전기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효율이 올라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기사를 봤는데 마곡에도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마곡이 그 강서구 쪽 거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서울 강서구는요. 그 25개 서울의 자치구 중에서도 면적과 인구수 이런 것들이 그 상당히 높고 그 인구와 면적이 넓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열병합 발전소 건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올드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렇게 뭐 발전소가 우리 집 앞에 생긴다 그러면 약간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혹시 뭐 미세먼지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지역 거주하시는 분들이 네. 그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초미세먼지와 환경 물질이 일부 발생을 하기는 합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그러나 이 우려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거기다가 계측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24시간 그것들을 관리를 해가지고 이 데이터들은 환경부로 직접적으로 전송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의 어떤 기준치 이상이 배출이 되게 되면은 알람이 울리고 제재를 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발전소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되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이런 열병합 발전소 이런 거 다른 나라에도 많아요?
저 부분은 이제 덴마크에 있는 건데요. 코펜하겐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유쾌한 열병합 발전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게 발전소예요? 예, 저게 발전소입니다. 이야. 자연 환경과 결합되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고요. 유럽은 이렇게 발전소나 이런 걸 짓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로 짓고 있고요. 와, 너무 좋아요. 아니, 전기를 생산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방법이 있는 걸 오늘도 처음 들어요, 선생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들이 이제는 지금부터는 우리 국민 모두가 내가 사용하는 전기는 내가 생산한다는 개념을 갖고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네요. 맞아요.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2승 갈 수 있다. 맞아. 아, 이게 진짜 오늘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냥. 그 행위 자체가 기후변화 방지, 예.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것의 첫 번째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만 아시면은 충분히 2승을 가실 수 있습니다. 좀 제발 빨리.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같지 않고 약간 좀 교주님 같았어요. 이것만 아시면은 충분히 2승을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 친구가 2승에 돌아가서 그런 일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 탄소 중립에 대한 그 방법들을 많이 배우셨으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저승으로 가고 가는 싶으신 거죠. 건지 판단을 용광로, 해주셔서 지옥. 결정을 해서 여기서 뜨거운! 확답을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승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선생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제가 다 세상에 설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다시 한번 2승으로 가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자, 그럼 두 분 다 2승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뿅! 드디어 보냈다, 진짜.